그런데 일반 언론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 두 가지 사업을 구분하지 못해 서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 중반쯤에 완료될 예정인 한국형 스텔스 공격 무인기와 2030년 즈음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대해 설명해봅니다. 북한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 위협. 북한은 1990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의 스커드 미사일 운용 전술에 대해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라크군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스커드 탄도미사일로 공격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의 미국 병용에 떨어진 알후세인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28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잔뜩 열받게 만들어서 미국이 어렵게 만든 미국 아랍 동맹이 파기될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담 후세인이 마음을 굳게 먹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화학무기 공격을 가했다면 1990년 걸프전은 엉망진창이 됨은 물론 미국이 제대로 지상군을 사우디로 결집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놀라 공군력의 20에서 30%를 파괴 작전에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라크군은 바그다드와 바스라 사이의 고속도로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스커드를 발사한 이후 5분 이내에 철수함과 동시에 70kmh의 속도로 도망가는 전술로 대부분의 폭격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놀란 미국은 당시 시제기에 불과했던 28 조인트 스타즈를 동원함과 동시에 F-15E 전폭기만의 자랑이었던 APG-70 레이더를 활용한 ATR 능력을 활용해 20에서 30여 대의 스커드 이동식 발사대 제거할 수 있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국 공군도 죽어라 미국을 압박해 F-15의 한국판인 F-15K와 함께 미국이 수출을 거부하던 ATR 능력을 어렵게 APG-63 레이더에 집어넣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후 이스라엘 정보부는 미국의 희망과 달리 단지 2대의 이동식 발사대만이 공중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기만죄였다고 냉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전술. 북한은 1990년 걸프전을 지켜본 이후 이라크처럼 평양-원산,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의 스커드 이동식 발사대를 배치함과 동시에 이라크처럼 미국의 도청이 불가능한 광섬유 통신망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터널 이외에도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이동식 발사대가 회피할 수 있는 대형 피난 벙커를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대한민국은 휴전선 부근에서 평양-원산 고속도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량된 RQ4 글로벌 호크 4대를 발주함 얼마 전까지 2대가 도착했습니다. 과 동시에 국산형 중고도 무인기와 차기 군단급 무인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휴전선에서 200km 이상 진출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다중 감시망을 구성해 북한의 고속도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60대의 F-15K 전폭기 외에 모든 KF-16 전폭기에 스나이퍼 ATP 보드를 장착함으로써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15K가 운반하는 KEPD-350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이나 육군 유도탄 사령부가 운용할 예정인 사거리 180km급의 KTSSM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사되어 북한의 벙커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평양-원산, 평양-개성 사이의 고속도로에 대한 감시 및 타격 체계를 준비하자 북한 역시 진화하게 됩니다. 북한은 먼저 사거리가 800에서 1000km로 늘어난 스커드 이하를 개발함은 물론 이동식 발사대를 평양-원산선 이북으로 분산 배치함으로써 한국군의 정찰 및 타격 체계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격. 스텔스 공격 무인기. 한국은 북한이 내륙 깊숙한 장소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분산 배치함과 동시에
전차 차례를 개조한 북극성 -2 궤도식 발사대를 배치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응책은 먼저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을 확보하고자 현재 이른바 425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2023년 이후부터 4대의 SAR 정찰위성과 1개의 리오 정찰위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미국의 18 조인트 스타즈와 동급의 성능을 가진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 도입 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응 체계에도 나름 한계는 있습니다. 먼저 한국이 확보할 4개의 SAR 정찰위성은 대략 2시간마다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므로 그 감시 간격이 너무나 긴 편입니다. 또한 북한이 깊은 산악지형 후사면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운영할 경우 산악지형으로 인해 가려져 설사 28 조인트 스타즈가 있어도 제대로 탐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북한의 북극성 -2호는 콜드런치 발사 방식을 사용하므로 산악지형 바로 뒷면에서도 문제없이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통상적인 이동식 발사대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의 열폭풍으로 인해 사방이 열린 개활지에서만 발사할 수 있으므로 발사 공간이 제한됨은 물론 쉽사리 노출됩니다. 한국형 스텔스 공격 무인기 개발. 북한은 이렇게 재주를 부리고 있지만 실제 한계점도 있습니다. 북한은 도로 포장률이 낮고 이동식 발사대는 지나치게 커서 실제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동상 제약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궤도식 발사대 역시 한미연합사가 추적한 결과 작전기지를 중심으로 5km 이상 기동하는 사례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기동력의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2015년부터 2020년대 중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스텔스 공격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공격 무인기는 밀리터리 리뷰 2017년 4월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된 적이 있으므로 간략히만 소개해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5년에 초기 연구를 시작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말까지 스텔스 공격 무인기에 대한 응용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스텔스 공격 무인기는 F-35의 수준의 스텔스 능력을 활용해 북한 영토에 대한 비밀 침투가 가능하므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발사되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와 방사포 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시 중에 타격 명령이 떨어지면 탑재된 직경 120mm짜리 오발이 드론화 지능자탄을 투하해 공격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본 성능을 보면 최소 12시간 이상의 장기 제공을 위하여 프로펠러와 터빈 엔진을 사용하며 덕분에 운용고도는 3에서 5km 정도로 제한되고 작전 속도도 200km/h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IQ-101 송골매너 차기 4단급 무인기 정도로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프로펠러 엔진 덕분에 아주 장시간 공중 체제가 가능하고 우수한 스텔스 능력과 3km 이상의 제공 고도를 통해 북한의 감시망 대부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공격 무인기 공격 방식은 스텔스 공격 무인기는 GPS와 관성항법 장치 등이 포함된 자율항법 장치를 사용해 미리 설정된 작전 지역을 지속적으로 왕복하게 됩니다. 북한은 산악지형인데다 도로 포장률이 낮아 탄도탄 이동식 발사대나 기타 방사포가 기동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므로 감시해야 할 구역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텔스 공격 무인기는 장착된 IR/CCD 카메라로 방사포 혹은 이동식 발사대 등을 탐지한 이후 이를 ATR 기술을 활용해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후방 지휘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즉,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율 공격형 무기입니다. 지휘본부에서 획득된 영상을 보고 타격을 명령할 경우 스텔스 공격 무인기는 드론화 지능 자탄을 투하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자폭 공격을 수행하게 됩니다.